네,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최기훈 교수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제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전문가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인 사회복지 체계의 구축을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조 발제 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간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복지 환경이 이제 대단히 복잡하고 그 변화가 아주 극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어떤 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와 같은 저출산,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급격한 변화로는 바로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 고도로 이제 이 지식 정보 사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기존에 사람들이 담당하던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바로 그러한 일자리들을 기계, 로봇이라든지 AI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이러한 복지체계가 어떠한 방향을 띄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과거 복지체계는 사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특징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사회를 예견하고 이 미래사회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회적 위험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 인구 고령화 사회, 인구 고령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좀 역동적인 사회로 바꿔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가 견지해 오고 있는 그 큰 하나의 흐름이랄까 원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국가 주도주의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문제를 국가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국가 주도주의 내지는 강력한 국가주의가 과연 어떤 미래의 사회적 위험을 정말 잘 해결할 수 있겠는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회복지 체계가 이렇게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은 아주 이 개별적인 급여들을 자꾸 양산하는 어떤 그러한 경향을 강하게 띄워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 체계가 좀 더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인 그러한 모습을 띠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대단히 비효율적인 복지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데 보다 적절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 체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한 그 시기구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에서 1970년대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빈곤을 완화하고 이제 경제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장 친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친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이 과정에서
내세웠던 복지의 논리는 선성장 후 분배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책임 우선주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복지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면은 그 이후에 국가가 돌봐주겠다. 내지는 가족이 그 개인의 복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책임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년도에 국가 예산이 한 600조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1980년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2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 12조의 수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복지를 국가가 시행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1980년대에서 90년대 바로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의 형식적인 구조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1980년대 초에 뭐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이와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 서비스법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에 와서 이제 고용보험법이 도입되면서 하나의 그 사회보험의 형식적인 구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그런 그 제도 체계가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97년 그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 이제 뭐 세계 금융위기가 또 닥쳐오고, 그래서 2000년과 2010년대에는 이런 경기 변동에 따른 이런 보장성을 강화하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2000년대 말에 소위 말하는 보육이라든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와 같은 이런 사회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10년대에 이르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체계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완성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더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복지 지출의 구조를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어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제 연금수급자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각종 서비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지출은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떤 복지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국민들은 이제 국가 주도, 예전에 국가 책임주의에 입각한 복지를 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 성장의 역사와도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대단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바는 이제 균형복지입니다. 제가 국가복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또 국가복지를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국가와 함께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와 그 시장의 영역이 바로 이러한 복지 책임을 분담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균형복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복지다원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가복지를 더 강화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느냐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생활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활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시민과 국가와 그리고 시장과 그 가족 체계가 서로 협동하는 어떤 그런 생활복지 체계가 우리가 생활복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2012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 문민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제 2012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이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개념이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바로 그 사회서비스 영역이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이렇게 실대 영역으로 확대 개편이 되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돌봄 영역까지 이러한 그 사회 서비스 영역에 이제 이러한 영역들이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하나만 봐서도 안 되고, 또 보건의료
하나만 봐서도 안 되고, 마치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어떤 사회 서비스 영역이 함께 종합적인 그리고 완결된 구조를 갖추어야지만이 어떤 국민의 삶의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지, 복지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어떤 한 측면을 강조한다고 해서 국민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 사회정책의 추구입니다. 이미 OECD 국가는 통합사회정책의 개념에서 액티브 소셜 팔러시, 적극적 사회정책의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통합사회정책의 개념에서는 소득보장 내지는 소득 재분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였다고 한다면은, 액티브 소셜 팔러시, 적극적 사회정책의 개념에서는 바로 기회의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섰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기보다는 바로 이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보다 이 사회를 액티브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의 구축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아주 그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지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또 이 제도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그 연기금이 뭐 2054년에서 2057년 사이에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한 35년 뒤면 국민연금 연기금이 고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미래 위험이라든지 어떤 제도의 결함을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후세대가 이 부담을 고스란히 다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해보면은 벌써 세대 갈등의 그러한 그 조짐들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세대인 자기들이, 이 지금 현 청년들이 왜 기성세대의 여러 가지 어떤 복지 혜택에 따른 그 부담을 왜 우리가 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세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금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응이계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는 무료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료라고 생각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의 역사적 전개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소셜 서비스, 사회 서비스의 대상은 과거에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그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은 하면 이제 군기저생활 수급자들이죠. 그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줬거든요. 이것을 전 국민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무상의 원칙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 국민에게 적용시켜버린 게 그게 이제 큰 문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표를 얻기 위해서 결국 무상복지를 확산시킨 것이다. 근데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어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기에 응당한 최소한의 그 이용 부담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와 같은 원칙은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쟁은 이미 영국 같은 선진복지국가에서는 1950년대에 다 해결이 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남들은 50년 전에 해결한 문제를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습니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다 혼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주의 제도냐 선별주의 제도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65%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교과서에 보면은 이 자산조사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선별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계에 없는 용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준보편주의 제도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서 그 나오지 않는 그 용어를 우리 만들어 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준보편주의 제도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각종 사회수당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청년수당 제도를 두느냐 마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제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구 사회에서 이 복잡한 개별급여 체계 내지는 개별적인 수당 제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누가 받고 누가 안 받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수당을 이제 지급하기도 하고 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충급여 제도를 통해서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첫째, 둘째는 이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 받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이제 유니버설 크레딧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급여 방식의 더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근로연계 복지 구조를 지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복지국가의 왕국이죠. 스웨덴에서 소위 말하는 급여의 원칙은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급여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기간, 노동기간에 따른 어떤 급여의 그 수준을 정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지 모든 사람에게 정액제 내지는 정률제 급여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복지 의존성을 제거하는 이 노력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복지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지의 기본적인 목적은 자활, 자립입니다. 여러분들 관련되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다 보십시오.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자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의존성을 제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를 몇 가지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보시는 게 지난 이제 각 정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제시했던 과제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급여.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적정 수준의 복지 체계를 구축하다. 그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 그 다음 이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든든한 복지를 구현하겠다 해서 은퇴 후 생활 안정, 100세 시대 건강 보장,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좀 길죠. 마지막으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타이틀을 내세웠습니다. 그중에 이제 굉장히 유니크한 것은 이제 이게 기본 시리즈죠. 굉장히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말고 있는 제도나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자. 과연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7개 영역, 사회 서비스의 7개 영역, 돌봄까지 8개 영역의 각종 서비스를 과연 컨트롤하고 있는 타워는 어디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사회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게 너무나 형식적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복지위원회, 어떤 기존의 이런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만약 이게 안 되면은 그야말로 사회보장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그 어떤 급여와 관련된 어떤 복지 컨트롤 타워를 좀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기구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보장 체계의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연금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연금개혁을 하면 그 개혁한 정부는 그 다음 선거에서 필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은 후세대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 세대의 부담을 스스로 책임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따가 우리 또 이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모든 복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이 대도시, 서울은 대도시지 않습니까? 이제 중소도시나 군지역 가보면은 소위 말하는 지역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다. 거기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은데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모든 서비스는 지역사회로 가야 되겠다. 국가는 지원만 하고 실제 그 안에서 복지를 제공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그 시스템이 선순환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제 우리가 고용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우리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1980년대부터 서구 사회는 실업률 15%에서 쭉 오고 있죠. 지금도 OECD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은 한 10% 수준 될 겁니다. 그중에 가장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장년 실업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랬을 때 역시 바로 이와 같은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고용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바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여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바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그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니버설 크레딧과 같은 통합급여 체계를 도입해서 이 사회보장 급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이제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보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바우처 사업으로 활동보조 지원을 받아요. 제가 이제 일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대충 뭐 맥시멈으로 받으면 얼마나 국가로부터 베네핏을 받느냐, 급여를 받느냐 하니까 연간 한 4,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소득하위 70%는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에 36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동이 이제 불편함, 물론 제가 뭐 중증장애인을 제가 뭐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시멈 4,200만까지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급여 자체가 다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받고 그것이 그 수준이 다른 어떤 클라이언트, 다른 국민들이 받는 급여 수준과 이게 형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 그걸 비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보장 급여의 체계를 통합급여 체계로 이제 교체함으로써 급여 자격이라든지 수준의 그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공공에서 통합 관리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 국가복지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런 사각지대를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소득보장보다는 이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을 인상할 것이냐,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통해서 좀 더 높은 수당을 받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저는 노인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선택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할 수 없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거고, 그나마 일을 하실 수 있고 한 분들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자체를 중복, 이제 급여화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체계는 노력하는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복지 의존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기회 보장에 좀 더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급여 체계인데 응익의 원칙을 좀 더 강력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 산업인데요. 우리나라 특히 사회복지 산업의 사회복지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산업 분류표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생산성 본부라든지 한국은행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생산성이 1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야말로 아주 100을 투입하면
배기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아주 굉장히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쪽 분야, 제가 계속 사회 서비스 분야에 이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이 같은 복지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고용 확대와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균형복지 개념, 국가 주도적인 복지의 틀에서 좀 약간은 벗어나 보자. 왜? 국가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복지 어떤 급여의 제공과 관련해서 이제 근로 능력의 유무를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지만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퍼주기식 복지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더욱더 사회보장 체계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평등의 가치를 이제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 평등이 무엇이냐? 그럼 사회주의적인 어떤 완전한 평등이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빈곤의 완화라고 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말하는 평등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소득 분배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이랬을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소득 분배율 전체의 기업의 이익 중에 노동소득으로 몇 %를 지불하는가 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과연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신익에서 같이 어떤 소득의 격차 이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저소득계층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계속 제기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그런 계층의 비율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평등의 타겟이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소득 분배가 왜곡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우리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이 분명해진다면은 우리가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형평적인 급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기본소득이 됐던 뭐가 됐던 기존에 국가가 제공하던 어떤 급여 체계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재정립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그러한 사회 서비스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보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복지 체계를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